사나이는 곧 공포의 좀비로 변하는데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은폐로 인해 더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햇살이 좋은 오후, 작은 배 한 척이 호저 강둑에 떠내려갔습니다. 풀밭에서 야영하던 가족이 목격되자 강기슭으로 둘러갔습니다. 배 안에 피범벅이 된 상처투성이의 시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을에서는 살인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경찰서를 놀라게 했고 법의관도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시체를 보았지만 눈앞의 이 시체는 정말 너무 낡았습니다. 김규태 경찰서장은 야생동물이 물어뜯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법의관은 상처를 자세히 검사했고 즉시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유해가 된 듯 보였고 한쪽 손에 무려 7개의 손가락이 달린 채 복부에 이상한 벌레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김규태는 작은 벌레를 경찰서로 데려오고 여경 정의선은 배에 실린 증거물 번호를 정리합니다. 신분증을 보면 고인은 손국환이라는 천재 전자기물리학자. 손국환과 1년 전 작은 마을의 숲속에 작은 통나무집을 얻었는데 인근 주민들은 비명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합니다. 김규태 씨는 통나무집에 가서 상황을 볼 생각입니다. 숲을 잘 아는 여자친구 김보라에게도 길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이 출발 시간을 약속한 뒤 인터넷으로 손국환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7살짜리 딸이 1년 전 실종돼 현재까지 소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오후에는 김규태, 법의관, 김보라가 함께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숲길을 따라 호저 강둑에 도착했고 세 사람은 짐을 지고 배를 저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정의선이 전화를 걸어와 손국환의 아내 박혜영을 찾아냈고 딸이 실종된 후 심신미약에 걸려 정신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하게 된 것. 그동안 딸의 실종은 남편의 실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규태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려는데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것. 쪽배가 통나무집 근처로 오자 김규태는 김보라에게 기다리게 하고 먼저 길을 물었습니다. 벽이 벗겨지고 허물어지고 여기저기 너저분한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자 김규태는 동료를 불러들였습니다. 김보라는 1년 전 통나무집에 와서 아늑한 실내를 꾸몄는데 1년 만에 이런 꼴을 당했답니다. 바로 그때 나무집의 불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김보라는 지하실에서 전기가 들어왔을 것으로 짐작하고 세 사람은 내려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지하실에는 발전기가 한 대 놓여 있어 한눈에 봐도 공업용입니다. 작은 통나무집에서 왜 이렇게 큰 발전기를 사용하는지 거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김보라는 케이블을 따라 찬장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옥상까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로 2층으로 갔고 안에는 뜻밖에도 실험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에는 인체 조직의 도면이 잔뜩 붙어 있었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이 천장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넋을 놓고 있을 때 법의관이 이름 모를 벌레에 물리자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1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김규태가 정의선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너무 잘 터지지 않아 정의선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날이 이미 저물어서 세 사람은 아예 통나무집에서 유숙합니다. 뜻밖에도 한밤중에 사다리가 방 안으로 슬그머니 내려왔고 김규태는 김보라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거실의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벌레에 물린 법의관은 갑자기 깨어나 멍한 표정으로 침실을 빠져나갑니다. 법의관의 목소리를 들은 김규태는 김보라에게 다가가 살펴보니 여자가 총을 들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김규태 씨는 손국환 씨의 아내 박혜영 씨라고 알아봤습니다. 박혜영은 남편을 찾으러 나무집에 왔고 김규태는 손국환이 죽었다고 알려야 했습니다. 박혜영은 이 시신이 손국환이 아니라고 의심했습니다. 통나무집의 전원이 불안정해 홀로 지하실로 내려가 전원을 점검. 통나무집의 전원이 불안정해지자 김보라는 홀로 지하실로 내려가 전원을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기계 앞에 무릎을 꿇고 수리했지만 뒤에 어린 소녀가 서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보라는 한참을 바쁘게 일하다 기계가 이렇게 큰 걸 못 잡아서 김규태에게 도움을 청하려는데 뒤에 있던 여자가 사라지는데 그녀의 손에 있던 인형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김규태, 박혜영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김규태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나갔지만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김보라가 1층으로 올라가자 집 전체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고 다락방에서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 사람이 즉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열쇠 구멍 모양의 장치에 법의학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규태와 김보라는 얼른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법의관은 정신을 차린 후 이 기억을 잃었는데 그는 자신이 왜 다락방에 갔는지 그 기구들을 어떻게 켰는지는 더더욱 알 수 없었고 법의관은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방으로 돌아가 쉬고 싶어 했습니다. 김보라는 박혜영이 아직 옥탑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찾아 올라갔습니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는 박혜영의 모습에 김보라가 위로의 말을 건네려 하자 박혜영이 들고 있던 인형을 움켜쥐며 김보라에게 어디서 주웠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인형은 박혜영 딸의 물건이었는데 왠지 딸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보라는 박혜영에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고 생각해 이 기계들의 역할을 물어봅니다. 후자는 이것이 남편의 입자 충돌기이며 전자기장 충돌로 입자를 가속시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박혜영은 충돌기의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김규태는 실험실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혜영은 방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어제 왔을 때 이 방은 잠겨 있었습니다. 박혜영은 벽의 도면을 둘러보며 물리학자인 남편이 왜 이렇게 많은 인체 도면을 붙여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규태는 노트북을 찾아 경찰서로 가져가 잠금을 풀려고 합니다.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창밖을 내다본 박혜영은 한 남자가 숲을 빠져나가자 박혜영이 뒤쫓아갔습니다. 김규태와 김보라 역시 무의식적으로 따라갔는데 박혜영이 미스터리한 남자 앞으로 다가오자 뺨을 후려갈겼다는 후문.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미스터리한 남자는 바로 손국환. 그가 죽지 않았다면 그 배의 토막 시체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손국환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배낭을 누군가 훔쳐갔기 때문에 배 안에 그의 증명서가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손톱이 벗겨지기 시작했고 벌레에 물린 상처도 짓무르고 눈동자 2개가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김보라는 법의관이 잠에서 깬 것을 눈치채고 몸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법의관은 상황을 숨기고 두세 마디로 김보라를 내보냈습니다. 화면을 돌려 경찰서로 돌아가자 정의선은 유리병 속에 벌레가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병 안에서 뜻밖에도 똑같은 벌레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박혜영은 남편에게 딸아이를 통나무집에 데려갔느냐고 물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곳에 어떻게 그녀의 인형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손국환이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뜻밖의 법의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손국환은 그의 얼굴에 상처를 보고 법의관에게 좀 더 쉬라고 당부했고 후자는 꼭두각시처럼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박혜영은 조용히 법의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침대에 누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본 박혜영은 법의관의 이마가 뜨겁고 손바닥 전체가 변해 여분의 손가락이 여러 개 생겨 배에 있는 토막난 시체를 떠올리게 했고 박혜영은 급히 김규태를 불러들였습니다. 법의관의 손바닥에 놀란 김보라는 서둘러 강가로 가서 보트를 준비합니다. 법의관의 변이는 차라리 다락방 충돌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손국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혜영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딸을 실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때 김보라는 통나무집으로 돌아가 그들이 탔던 배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김규태가 자기 짓이라고 생각하여 손국환에게 배를 어디에 숨겼느냐고 묻자 당연히 물고 늘어졌습니다. 다행히 박혜영은 통나무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 캠프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김규태가 직접 찾아가 보라는 자리를 지키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손국환은 갑자기 김보라를 괴롭혔습니다. 보다 못한 김규태는 손국환에게 주먹을 몇 대 갈기고 난간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규태는 김보라가 마음에 걸려 캠프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곧 부서진 보트를 찾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통나무집으로 들어갔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두 사람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마치 매미가 허물고 남은 살갗처럼 보이는 토막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편 정의선은 계속 전화를 걸어 법의학과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이 제정신이 아닌 줄도 모르고 법의관에게 김규태에게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토막 시체가 손국환이라고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오리무중입니다. 이때 손국환은 굴레를 벗고 침실로 들어가 법의관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혜영은 삐딱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녀가 탁상용 동영상을 클릭해보니 남편이 입자 충돌기에 많은 사람들을 속여 넣었지만 그 무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어 손국환은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의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생물학적 복제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다락방의 기계는 충돌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입자 복제기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디어까지도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손국환은 기형적인 손가락이 가득한 오른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자신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쩐지 배에 손국환의 시체가 있더라니. 그것은 단지 복제품일 뿐입니다. 손국환은 복제기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많은 샘플이 버브이학처럼 변이를 일으켜 복제기에 잘못 들어온 날벌레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한 샘플은 감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비학자의 상처가 짓무르고 캠프 내 시신도 희생자였습니다. 박혜영은 컴퓨터를 끄고 우연히 벽에 붙어있는 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뒤죽박죽인 도면을 찍고 벽에 붙어있는 징그러운 조직을 본 박혜영은 그녀의 추측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남편은 딸로 기계를 테스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손국환이 나타나 박혜영이 딸의 행방을 묻자 거꾸로 문을 걸어 잠근 것. 영리한 박혜영은 벽난로 입구를 뚫고 나가 벽 옆에 있던 도끼를 들고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뜻밖에도 복제기에서 딸이 나타나자 박혜영은 그의 유혹에 넘어가 기계 속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김규태와 김보라는 통나무집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손국환이 수갑을 벗어던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규태는 김보라에게 집 밖을 지키라고 하고 신호가 없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고 김규태는 그렇게 말하고는 통나무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힘껏 문을 열어젖혔고 법의관의 가슴뼈가 부푼 채 그대로 김규태의 눈앞에서 터져버린 것. 곧이어 그의 피부는 서서히 벗겨져 완전히 실패한 변종 샘플로 변했습니다. 김규태는 재빨리 문을 부수고 나갔지만 법의관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에서 김보라가 도착해 법의관을 한 방에 해치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변이체가 나타나 김보라는 총을 들고 문 앞을 지키며 좀비 같은 변이체를 막아섰고 김규태는 휘발유를 들고 복제기를 폐기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국환은 김규태를 덮치고 남자 주인공의 손가락 2개를 물어뜯어 발로 걷어찼습니다. 김보라 쪽에서는 변이자가 너무 많아 다시 통나무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변이된 박혜영을 만나 총을 쏴 죽여야 했습니다. 이때 김규태는 복제기에 불을 붙여 김보라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했지만 자신은 손국환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김보라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감독의 카메라는 바깥에 있던 시신 한 구를 남겼고 시신 위의 옷은 바로 김보라가 통나무집에 왔을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영화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마지막 10여 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지루한 장면으로 무관한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으시고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들은 지루할 수밖에 없어 원작을 권하지 않으십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하나 시켜주세요.